저는 일본 네. 진출, 현대차 일본 진출. 와. 어마어마한 테마를 형성하며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요새 자동차는 무적입니다. 네. 누가 어떤 소식이 나와도 주가는 움직이지 움직이잖아요. 않습니다. 현대차가 일본에 다시 진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중에 가장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실 건데 네. 많이들 철수도 많이 했고 글로벌 회사들이 실제로 뭐 브라질, 러시아, 뭐 동남아, 아프리카 빼곤 다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도 나가 있고 유럽에도 나가 있고 뭐 중남미에도 다 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 안 나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회사예요. 시장이에요. 네네. 뽀피디 지금 아직 아니에요. 점유율. 지금 맞다. 이제 해도 되겠다. 네네. 일본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3위인데 네. 여기에 1위부터 3위까지 탑을 했는데 이거 뭐 최근 통계는 아니고 2018년, 19년 이때 통계인데 네. 상위가 뭐 1위가 도요타, 2위가 혼다, 스즈키, 와. 다이하츠, 닛산, 마스다, 스바루, 미쓰비시 없어요. 이게 일본 차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네. 순위대로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전혀 해외 업체가 와. 없어요. 자국 브랜드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입차가 거의 안 팔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벤츠인데 네. 얘가 많이 팔아봐야 한 1.1% 정도밖에 안 돼요. 와, 그렇구나. 현대차가 예전에 2001년에 일본 차 시장에 진출을 했었다가 네. 판매가 잘 안 되면서 2009년에 철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일본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의지는 좀 항상 있더라고요. 이게 내부적으로 들었을 때 정몽구 회장, 지금 명예회장, 네네. 정몽구 회장이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일본에서 배워왔는데 우리가 일본 시장에서 일본 차를 상대로 이기면 네. 이건 찐이다. 그래서. 네, 그리고 품질 수준이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일본 시장, 일본 소비자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현대차가 일본 진출하는 내용은 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대차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일본 시장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 시장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왜 진출하냐 그랬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일본 시장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있다는 게. 제가 이런 미공개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식적인 발표가 나더라도 네.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현대차의 스승은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예요. 이렇게 대부분 한국 자동차들이 일본에서 배워온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많이 배워갖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 거를 쓰는 게 이제 거기서 배워온 거라 그대로 서플라이 체인이 같이 넘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고무를 만드는데 거기도 일본의 JSR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무 만드는 회사 그대로 추종을 했고 현대차는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배워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두 회사는 1981년도에 처음으로 미쓰비시와 제휴를 맺었는데 사실 포니 때부터 좀 맺었습니다. 그 전에는 포드하고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동차가 네. 현대차 코티나하고 그라나다예요. 그럼 이건 포드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건 포드 기반. 좀 비슷하게 이 생겼다. 코티나 이거 완전 포드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이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조립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소형차를 좀 독자 개발을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포드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여기서 소형차 개발에서 이제 포드한테 외면을 받은 다음에 좀 대신 좀 알려줄 사람 없어요 찾아다니다가 이제 미쓰비시하고 파트너십을 맺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없었대요. 한 명도 없었대요. 현대차하고 해주려는 사람이. 네네. 근데 미쓰비시 사장님이 좀 한국을 좋아한답니다. 자기는 뭐 백제의 후예다. 뭐 일화로는 그러니까 나는 한번 한국 오면은 공주나 부여나 가가지고 네네. 좀 백제 유물도 좀 보고 하고 싶다. 뭐 이런 애정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쓰비시에서 뭐 그대로 배워왔습니다. 지금 미쓰비시의 데보네어라는 차인데 이게 보시면은 딱 느낌이 아래 차를 보지 않더라도 딱 느낌이 각그랜저잖아요. 그렇죠. 네. 각그랜저입니다. 각그랜저가 미쓰비시 거예요.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여기에서 뭐 엘란트라, 소나타 이렇게 다 미쓰비시 엔진 다 쓰고 있고 네네네. 뭐 디자인도 거의 그렇고 이게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맡기 전에 현대모비스의 전신이 현대전공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갤로퍼 네. 그 집차 네. 그리고 이제 산타페 네. 그 MPV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네, 계속 네. 밴인데 좀 작은 밴. 네네네.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그 미쓰비시의 파제로 샤리오 요 모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뭐 시간이 흘러 현대차는 어쨌든 글로벌 탑5 회사가 됐고 이 미쓰비시는 뭐 좀 잘 안 돼서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편입이 되는 그런 어쨌든 이기긴 이겼어요. 네. 스승을 이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한번 붙어보려고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일본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2001년에 진출을 했는데 그냥 진출한 건 아니고 산타모입니다. 제가 뭐 산타모가 산타페라 그랬어요. 산타페라 그랬어요. 산타모입니다. 산타모. 뭔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일본 시장에 진출한 건 2001년인데 이게 뭐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1996년에 우리나라가 대일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실시했던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거를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이때 우리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우리 나이 많은 형님들은 그런 거 일본 거가 수입이 안 됐었다면서 문화 콘텐츠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다 침략당한다 그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네네. 왜요? 저도 그때 보긴 봤지만. 아 그래요? 네. 나는 아닌데. 어쨌든 난 아닌데. 미국 사람은 잘 몰라요. 한국 사정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99년 말까지만 이걸 막은 다음에 그 이후에 풀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부터 일본 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일본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현대차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전 세계에 나갈 때 가장 우선하는 경쟁력은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연연하는 대신 정말 실용성이 뛰어나게 가성비를 따지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네. 일본 차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게 그랜저 XG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랜저 XG, 소나타 뭐 이런 거 다 들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소나타 좀 이따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고급 차종인 그랜저 XG 가격을 한 2,8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0만 원 정도 되겠죠. 비슷한 시기에 도요타의 비슷한 급의 모델인 크라운이 네. 한 400만 엔 정도 네네네. 되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XG를 가성비를 따지는 젊은 세대를 그쵸. 위해서 그랜저 XG를 최고급 모델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저 그때 그랜저 XG 사이드 미러 모양도 네. 되게 좀 달랐어요. 이렇게 뭐죠? 그냥 옆에 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고급스러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랜저 XG. 그러니까 와. 그래서 일본 진출한 첫 해에 뭐 한 1,000대 팔았다나 1,000대 못 팔았을 것 같은데 1,000대 팔았다고 제가 숫자는 봤는데 9월까지는 500대를 팔았다고 해요. 네네. 목표는 5,000대 파는 게 목표였다고 하는데 비슷한 시점에 일본 차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렉서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렉서스가 그때 한참 잘 나갈 때여가지고 점유율을 단숨에 10% 수입차 시장 점유율. 벤츠, BMW, 크라이슬러 다음에 4위가 거의 렉서스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도요타 작은 차들 말고 중저가 차들 말고 LS가 초대형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렉서스 LS가 뭐예요? 렉서스가 LS, GS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 렉서스 차종인데 그러니까 S클래스, 그러니까 벤츠로 S클래스, BMW 7 시리즈, 렉서스가 이제 LS인데 요게 초대형 부분에서 1위를 차지를 할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일본 차는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한국 차는 이제 좋은 모델을 가성비 좋게 싸게 해서 팔았는데 좀 잘 안 팔렸고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를 딱 들어왔는데 되게 잘 팔렸고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뭔가요? 짜잔. 제가 오늘 준비했던 윤사마입니다. 그 당시에 겨울연가로 우리 윤사마 형님께서 일본을 핫하게 밟으셨던 그분이 모델로 해서 겨울연가가 영어로 윈터 소나타, 일본어로 우유노 소나타. 이 차 이름은 소나타. 그래갖고 아주 이제 그 당시에 윤사마 형님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일본에서 한국 물건 다 팔았거든요. 초콜릿도 팔고 다 팔았어요. 광고. 차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윤사마 형님의 첫 실패작으로
아 결국은 와 야, 어렵구나 진짜. 한국에서 그쪽이. 소나타가 한 10,000대 파는데 월에 네네, 그 당시에 월이죠 월. 월. 일본에서 한 20대를 팔며 와. 광고비도 못 뽑았다고 합니다. 윤사마를 투입했는데도 안 될 정도로 일본 시장이 한국에서 진출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장이군요. 네. 와. 그러면 일본 시장에서 왜 그렇게 크게 실패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입차의 무덤이라고 불려요. 네네. 안 팔려요 수입차가. 그러니까 진짜 일본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갈라파고스라는 표현이 되게 잘 어울리는 나라인 것 그쵸, 같아요. 네네. 뭔가 좀 하기도 되게 잘하는데 왜 이상하게 뭐 그들만 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 일본은 그때 뭐 사실 뭐 현대차도 전략을 잘못 짜긴 잘못 짰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 일본에서는 이렇게 윤사마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30대에서 50대 주부들인데 그분들은 세단을 안 탑니다. 그럼 뭘 타요? 일본은 경차? 경차. 아 그럼 경차를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마트 가는 경차를 타는 게 그 주부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윤사마라지만 이렇게 세단을 갖고 들어가서 되겠냐. 오히려 이 정도 세단은 한 40, 50대 남자들이 그쵸, 네. 좋아할 텐데 그 40, 50대 남자들은 오히려 윤사마를 싫어한다. 우리 와이프가 제일 우리 와이프가 자꾸 윤사마 얘기하니까 그쵸, 그쵸. 어서 기생오래비 같이 생겨서 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전략 쪽에서 좀 실패를 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이게 또 일본이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나타의 차폭이 1.83m 정도 되는데 일본의 기계식 주차장은 딱 1.8m가 한도래요.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지. 그럼 이게 3mm가 됐던 아니면 이게 딱 플래시 되더라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경차 비중이 되게 높은데 경차 비중이 전체 차 중에 한 4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제시카님께서 길도 좁아요. 그리고 심지어 길도 좁아요. 길 좁은데 어떻게 이게 다니겠어요? 예. 그래서 거의 최고급 차를 타는 부자가 아니고는 대부분 경차를 탄다고 보면 된다라고 해도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일단 주차비를 따로 낸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내가 우리 집인데 맞아요. 주차비를 따로 낸다. 맞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면 임대료 따로 주차비 따로 이게 맞아요. 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임대료를 따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주차장 임대료를. 근데 이게 월 정기 주차를 하는데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월세 내가 저기 원룸 사는데 네. 월세 50만 원, 주차비 50만 원. 그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지. 그니까. 그리고 이제 유지비가 되게 비싼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 세금이 한 경차가 8만 원이면 승용차는 40만 원. 5배. 확 차이 나는구나. 네, 보험료가 승용차가 20만 원이면 경차는 10만 원. 자동차 검사비도 엄청 비싸. 네네. 경차를 하려 그러면은 괜찮은데 승용차를 하려면 승용차 그 차고지 네네. 주차 공간 있는지 없는지 네. 인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차값이 싼 거가 문제가 아니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유지비를 다 내면서 이 차를 사는 사람은 네. 좀 있는 사람들이고 그쵸. 있어 좀 이렇게 좀 하차감을 좀 중시하시는 그쵸. 좀 멋있는 그쵸. 사람들이 굳이 일본 차보다 싼 현대차를 굳이 사서 유지비를 다 내고 네네. 그 차를 사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프리미엄 완전 초고급으로 가든가. 그래서 그쵸.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고급으로 가든가. 예. 아니면 아예 보급형으로 경차로 가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예. 딱 중간 단계. 그러니까 딱 중간 단계. 중간 트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유지비부터 해서 뭐 다 있으니 다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경차보단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라고 하면 이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확 올라가서 어차피 살 거면 그러면은 차라리 폼 잡으려고 비싼 차 벤츠 BMW 사지. 그렇죠. 일본 차보다 못한 걸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시장 들어갔을 때 이게 네. 혼다 현대를 잘 구분을 못했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혼다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건 좀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요타보다 싼 현대차를 굳이 벤츠의 유지비를 내면서 타는 사람은 없다. 이게 그 일본에 나중에 실패하게 된 이유라고 현대차 쪽에서 좀 분석을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경차도 이게 일본 경차 좀 이상해요. 그러면 여기가 경차가 대세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티즈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나가서 마티즈가 지금은 이제 쉐보레
스파크.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아토즈도 있었고 뭐 기아의 모닝도 있고 네네. 그러면 요걸로 갔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거기 딱 가면은 일본에선 걔네들이 그 소형 경차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차는 660cc. 우리 이조 앵커는 이 숫자도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오토바이예요? 660cc면? 이조 앵커는 그냥 부릉부릉 안 하면 이렇게 차 취급 안 하잖아요. 와 660이면 진짜 작다. 그게 경차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차는 1000cc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이게 우리나라 차는 거기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퀴도 작아요. 14인치짜리 조그만 바퀴. 네네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일본에서 좀 잘 팔리는 차 이렇게 눌러봤는데 네. 와, 그 조그만 차를 정말 이렇게 정말 아기자기하게 쓰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걸 봤냐면 슬라이딩 도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레이 같은 차. 네. 앞에는 문을 열고 뒤에는 슬라이딩으로 슬라이딩. 하는데 여기에 그 필러가 없어요. 중간 기둥이.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열고 슬라이딩으로 열면 되게 넓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거기서 막 누워요. 네. 뭐 짐 실을 때 좋다고 막 하는데 야,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사이즈 차를 사시는 분이 네네. 공간 활용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 차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 광고하잖아요. 그 예전에 트래버스 막 이런 거 광고할 때 소파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런 거 광고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거기 뭐 깨알 같은 뭐 컵홀더 뭐 이런 거 막 진짜 그 아기자기한 그런 거라고 이게 폭이 좁다 보니까 높이를 또 되게 높여요. 맞아요. 박스카. 네네. 그러니까 되게 공간감이 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그 제품을 만들 글로벌 브랜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만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자동차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런 차를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원가 절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차를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차를 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화돼 있는 뭐 토요타라든지 이런 데는 좀 그 내수 시장을 캐시카우로 해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이런 식의 그게 가능한데 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원가에 저판매가에 그 자동차 시장 자체가 자동차 시장 사이즈 자체가 안 커지는 거죠. 계속 그 매출 기준으로 그쵸.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하위 브랜드들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자동차 시장의 특징인 거고 결국은 이제 현대차는 견디지 못하고 2008년에 나오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은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요. 라고 보면은 이거를 내연기관을 가지고 일본에 또 들어가겠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고 네네. 정말 그 니치 마켓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차. 네. 일본 사람들 전기차 안 탑니다. 그래요? 네. 아니 워낙 효율이 좋으니까 굳이 그런 건가? 일단 그 세단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네네네. 네. 거기에서 일본이 뭐 닛산 리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전기차 중에는 좀 유의미하게 대중차를 만들었던 게 닛산 리프인데 네네. 해외에서 그 테슬라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닛산 리프예요. 네. 근데 저거를 그냥 뭐 전기값 아끼려고 연료비 아끼려고 타는 차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굳이 그렇게 경차도 연비가 좋기 때문에 굳이 그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0.5%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한 5%, 한 5.5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0.5 정도로 해서 정말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먹을 게 있는 시장은 아닌데 심지어 테슬라도 안 팔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 일본도 지금 그 넷제로 탄소 배출 저감과 제로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2030년, 2035년의 비중을 꽤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에서 이걸 비중을 꽤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비중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기차 판매로 인한 시장이 열렸을 때 그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지금 거의 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오닉 5하고 넥소만 들어가요. 근데 그 두 차도 크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게 잘 팔리겠습니까? 이게 그니까 0.5%밖에 안 되는 점유율에 네. 거기에 일본 경차 중심의 시장이고, 그러니까. 근데 아이오닉 5는 또 사이즈가 꽤 크단 말이에요. 차가 크니까요. 네. 그리고 넥소도 차가 크고. 와. 근데 어쨌든 이게 일본 차들의 변화 속도가 좀 더디다는 거를 감안하면 이전에는 일본 차보다 가성비 좋은 차를 타겟으로 했다면 네. 오히려 일본 차보다 훨씬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차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네트워크 판매 네트워크의 부족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온라인 판매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딜러 안 아예 하기로 없기. 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그래요. 이게 일본이 또 디지털 전환이 늦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차를 산다는 개념이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전략들도 그 시장을 급격하게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변화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일본도 언젠간 변화해야 되고 일본이 좀 느리게 변하고 있었을 때 좀 더 세련된 이미지로 가는 걸로 해서 그 이름도 현대차라는 이름을 안 쓰고 네. 차를 빼고 현대모빌리티 재팬으로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꽤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유의미하겠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주가도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또 동남아에서 한 시장 점유율 한 90%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동남아 인도네시아 공장을 현대차가 처음으로 나가서 네. 올해 3월부터 아이오닉 5가 거기서 생산이 돼요. 동남아에서요? 네, 그러면 현대차는 그 양쪽에서 네. 그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의 그 아성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고 네. 일본 본토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고 이거를 이제 멋있게 포장하면 그러니까 일본의 그 본거지 네네. 그 본토 상륙 예. 그 길을 예. 뭐라 그래 뭐 더 할까? 뭐라고 해야 돼요? 청출어람 이렇게 멋있게 포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하지만 그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가능성은 예.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저 일본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저는 원래 자동차에 관심 많았었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거 잠깐 하나만 보고 올게요. 뭐요? 일본에 진출한 그 기자 간담회인데 네. 이게 이게 비교 사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일본 경차랑? 아니 CES 이런 데 네네. 보면은 예. 막 되게 세련되게 보이려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이거 하잖아 뭐 그 스티브 잡스처럼 그쵸. 그런 거 하는데 일본 진출할 때 다소곳하게 이래야 돼요. 맞아. 이래야죠. 요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저는 그냥 차량 저 아주 어려운 거 모르니까 그냥 생산 대수만 보더라도 와 현대차가 이렇게 잘 만드는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전 그 이번에 자동차 시장 조사하면서 알아갔거든요. 예. 1000만 대 만들 수 있는 게 뭐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뭐 복스바겐 하나, 토요타 하나, 그 다음으로 잘 만드는 게 이제 현대차니까. 예. 와 이렇게 진짜 잘하는 기업인데 지금 좀 더 이게 주주들에게도 좀 더 좋은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냥. 예. 이렇게 그렇게 끝내고 싶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도 차량용 반도체가 좀 없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하반기부터 시간이 풀어야겠죠. 넘어갔으니